오늘부터 양일간 IMF 춘계 회의와 G20 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IMF가 마침내 이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경고하면서 외국 자금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IMF 춘계 회의 앞서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먼저 열리게 되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관심이 상당히 많은 듯 보입니다. 네. 예. 최근에 그 국제금융 질서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네. 선진국들이 그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이 극우적인 그 환율 이렇게 절하 정책, 이런 거에서 국제금융 질서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는데요. 마침내 그 국제경제기구, 특히 금융시장의 경찰기구로 하는 IMF가 새로운 그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 대목은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거에 상당한 그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번 회가 특별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해서 많이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IMF도 새로운 환경에 펼쳐서 지금 새로운 그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한 2년 전에 IMF가 세계 경제의 그 중심권이 변하는 것을 감안해서 의결권을 대폭적으로 신흥국에 확대시켜주고 유럽을 비롯한 이런 선진국들의 의결권이 많이 축소돼서 변신을 이렇게 시발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규제한다, 여기에 이렇게 칼을 뺀다, 이런 것은 과거 IMF 정신을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었었거든요. IMF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해서 아시겠지만은 창립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는 게 아주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QE 정책에 대한 경고, 그리고 QE 정책에서 부작용 측면에서 신흥국들이 이렇게 이것을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 그동안 IMF가 추진해서 힘줘서 추진했던 방향과는 정면을 역행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IMF 회원국들,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들이 상당히 갈피를 못 잡은 과정에서 회원국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기를 획기적 조치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IMF가 아무래도 신흥국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제 중심권이 신흥국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신흥국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돼서 그런 변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신자유주의의 태조다, 이런 만큼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 특별한 배경이 분명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됐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된다면 신흥국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정한 그 적정 수준 이하 수준까지는 이게 용인됐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선진국에 풀린 돈이 선진국에서는 경제 여건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경제가 잘 나가는 신흥국에 자본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동산 부분을 비롯해서 자산분의 거품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또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 자체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진국 자체라도 이것이 자국의 위기 극복, 그 다음에 경기 회복만에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또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 추진한다면 사실 이것이 세계 경제 발전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진하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동안은 용인되어 왔습니다는, 최근에는 이것이 목적이 변질돼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자꾸 자국 통화의 약세 정책으로 자국 통화 약세 정책으로 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강세가 되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선진국들은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통화 가치를 약세를 시키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게 되기 때문에 아마 IMF에서도 그동안 신자유주의다 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외환거래 자유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올해 연초부터 IMF가 새로운 그 변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변신의 내용이 뭘까 관련돼서
이번 회의를 앞두고 그 내용이 속속 구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G20 회담에서 말이죠. 이 아베 정부,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얼마나 걸 것인가, 걸긴 걸 것인가, 이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벌써 회의 전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회의에 앞서서 네. 이 엔저에 대한 견제책 얘기가 지금 많이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사실상 그동안 그 엔저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선진국들이 용인해 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알아봤습니다는 올해 그 4월 달에 발표했던 미국의 환율 보고서 미국 입장에서도 용인하다가 과도하게 그 엔저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의 가능성을 이번에 경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그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번에 그 G20 회담과 IMF 총계 회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이미 일찍부터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지적해 드렸는데요. 그 경우 일본의 극우 정책에 있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엔저를 유도할 때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권력을 선진국에서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 부분 우리가 그동안 그 금융 이론에서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온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면 네. 다른 국가의 그 양보를 더 이끌어내겠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국경제TV가 주최했던 국제금융 컨퍼런스 보면은 일본의 하야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니까 당신의 피해감은 당신에서 추진해라.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분이 지금 미국의 예일대의 명예교수로 아주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에서 중국의 과거의 그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경제정책의 이론을 토대로 했던 이러한 분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때 한국경제TV에 주최했던 국제금융 컨퍼런스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참석자분은 고스란히 그때 당시에 열띤 토론을 통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반대 그 열띤 토론의 내용이 이번에 IMF라든가 G20 회담에 앞두고 그대로 감지된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부작용이 노출됐는데요. 일단 발권력을 사용한다. 네. 그리고 발권력을 사용하더라도 달러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정책을 취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렇게 통화 정책에서 보면 발권력 동원해서 통화를 하면 시장에 엔화의 매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엔화가 약세되고 네. 간접적으로 달러가 강세되는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달러를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매입해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정책이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보면 네. 지금 아베노믹스의 신봉자가 일본행 총재가 구로토 하루오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컨퍼런스에서 그 내용이 지적됐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본인의 정책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화과 당시에 일본행 총재가 한 달 임기가 맞은 상태에서 이걸 끌어내리는 그래서 본인 자신의 정책에서 신화를 얘기했던 구로토 하루오카를 한 달 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도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 이해되지 못하는 현장이 지금 G20 회담과 IMF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고위층 정책을 추진하다가 다른 국가의 양적 완화 정책도 이번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이런 소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IMF도 이제 더 이상 용인이 안 된다. 양적 완화 제동을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에 앞서서 이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외국 자금의 좀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각 국별로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요? 네, 아무래도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그 자금이 수익성을 쫓아서 신흥국들로 돌아다보니까 신흥국들은 자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과 증시의 자산분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워낙 선진국의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흥국의 이런 얘기를 부분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는 의외로 그 추진하는 내용들 보면 속속들이 괜히 강도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풀린 돈이
신흥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자본 통제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것이 IMF의 그 용인과 함께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외환거래세 도입해서 이 브라질 국채 요즘 가장 잘 나오고 앞으로도 가장 유망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외환거래세 부과하고 있다, 토빈세가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브라질 국채를 지금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아마 토빈세 부과해서 외국 자본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중에 한국의 외환의 토빈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중국 경기가 돌아되는 가운데 외국 자본 유입에서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안 좋은데 위안화 최고치가 되면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도 없고 그린다. 아까 진행자분께서도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얘기할 때 중국 경기의 둔화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지금 외국 자본 과도 유입됨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당하는 피해인데요. 사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Permanent Sterilization Intervention에서 PSI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정책은 들어오면 펴낸다. 외국 자본 들어오면 퍼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쉽게 들어오면 퍼낸다.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신흥국, 선진국 중심에서 이렇게 이슈들이 이렇게 펼쳐가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이런 강도 있는 선진국의 풀린 정책에 의해서 규제하는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실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한다. 이것이 지금의 신흥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각국 신흥국들의 이제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IMF도 이제 더 이상 선진국들의 손만 들어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번 신흥국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완전히 허용해주고 나면요, 환율 전쟁에 대한 가능성 그럼 또 줄어들까요? 사실상 이 IMF라든가 G20의 성격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실 이번에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면 향후에 글로벌 환율 전쟁이 좀 줄어들 소지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의 해석 기사를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IMF라든가 G20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이행력이 있는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특히 G20은 협의체 형격을 띠거든요. 이런 공동선언문 방향으로 가라는 내용이지 이것이 안 지킬 때는 지난번에 알아봤던 미국의 환율 조작법에서 안 지키면 미국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100% 수포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이행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체면치레에서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준수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번 내용에서 이렇게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이렇게 채택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입장에선 자 양적 정책 당장 포기할 수 있느냐. 한번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제는 상식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베가 지금 공동선언문의 엔저 견제에서 아베가 지금 이걸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지속된다. 그렇다 본다면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강도 있는 외환거래 규제하는데요. 이번에 IMF에서 인정을 한다. 네. 그러면 더 강도 있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IMF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조치를 해서 환율 전쟁이 더 불거질 소지가 있거든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IMF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 전쟁을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정되느냐. 강제력이 없을 때는 해당국이 서로 협의하는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소위 그래서 샤프리 로스가 얘기하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동적, 공생적 게임을 토대로 합의선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과거처럼 사실 뭐 프라자 합의라든가 역프라자 합의 같은 이런 합의가 도출돼야 글로벌 환율 전쟁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환율 전쟁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만큼 선진국과 신흥국 합의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신흥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간다. 그렇다면은 국제 교역 관계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은 특히 결제통화, 환율 같은 게 결제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제통화는 뭐냐 하면 교역 관계 일종의 결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상품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WTO 같은 이런 다자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쌍무간이든
아니면 지역 블록별로 한편으로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지역주의라든가 FTA가 번창하는 이렇게 주력하는 이런 장상을 보이겠습니다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렇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엔타이 덤핑 텍스 같은 소위 이런 것이 이렇게 급속히 부과되면서 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WTO 내 DSB 분쟁 처리 기구에 각종 제소가 잇따르는 상태에서 무역 환경도 상당 부분은 사실 흐트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회의 앞두고 금값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올 위기의 진원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차기 위기 후보지로 거론되는 건 어디입니까? 네, IMF가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4월 17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글로벌 안정보고서를 발표해서 지금의 현재의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old crisis, new crisis 해가지고 특별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상세하게 내용을 해석해서 요약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가 풀어가는 상태에서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이 금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들어서 차기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쩍 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국제 금값이 폭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위기에 보면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잠시 자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1987년에는 여기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블랙먼데이에서 주식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위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때 당시에도 선진국에서는 다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자, 그 10년 후인 1999년에는 아시아 크라이시스. 그래서 신흥국에서 통화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위기 재발을 위해서 IMF를 주도해서 얼만큼 위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다시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바로 2007년에 뜻하지 않게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주택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위기 방지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위기는 어딜까 했을 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10년마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다음에는 신흥국 차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통화시장, 주택시장 남아있는 시장은 뭘까? 남아있는 시장은 뭘까? 상품시장이 되겠죠? 최근에 보면 국제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10년 주기설에서 차기 위기의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금값이 폭락하고 다른 가격도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여하는 IMF 회의를 앞두고 다시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것은 시청자분이 아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금을 다시 떠질 때 사시는, 특히 월요일 날 사신 분들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날 국제 금값이 $150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맞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론적 근거를 잘 보시면 그렇게 일부 금융사들이 떨어지면 사세요, 골드바 사세요 해가지고 이런 영업하는 행태를 인해서 그 다음날 폭락해서 많은 투자자를 손실을 미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를 잡아가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당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G20회의를 앞두고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좀 회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